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내장형 자료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 클래스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능 자체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거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클래스에 대한 할당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당하면서 촉기화도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인티저 a는 10 이렇게 하면 인티저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라는 그 식별자가 붙고요. 거기에다가 10이라는 데이터가 요 공간에다가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서 뭐 perso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person의 a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 자료형이 이렇게 있고요. a라는 식별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서 person의 그 메모리 공간을 초기화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객체라는 것을 만든다, 객체를 설계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객체 지향과 클래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필요한 클래스의 구조들 좀 고민을 해보면요. 자, 인스턴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스턴시에이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붕어빵 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빵 틀이죠. 자, 이 붕어빵 틀에서부터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붕어빵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붕어빵 틀을 이렇게 붕어빵이 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붕어빵에 보면 밀가루나 아니면은 뭐 팥소들 이렇게 있죠. 이 여러 가지 것들 반죽을 넣어서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 붕어빵을 만들어내는데 틀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붕어빵이 실제 우리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찍어낼 수 있잖아요. 일종의 실체화 되는 거죠. 이 실체화 되는 거 우리를 이게 인스턴스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료형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를 정의한다라는 거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속성, 변수값,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는지 선언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에 대한 기술이 있게 될 겁니다. 예, 코드를 이렇게 쓰는 거죠. 보통 이 동작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속성값이 있으면 이 속성값을 변경시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경시키는 수단, 요 수단이라는 의미 때문에 메소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멤버 펑션이라고 이게 글씨 알아보기 좀 어렵죠? 펑션은 이제 메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뭐 메인 함수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램 작성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스트럭처나 인티저나 뭐 더블 뭐 이런 자료형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객체를 인스턴스화하고 사용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 추가되는 부분이 객체를 추가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거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 정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시다. 자, 새로운 타입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자료형 얘기인데, 이 자료형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이 메모리에 뭔가 값이 부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부여할 때 우리 그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이런 연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연산하는 것처럼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 이제 여기다가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도와주자. 요게 객체를 잘 만들자. 이 객체는 우리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든다. 클래스고요. 다른 사람이 여기 가져다가 쓰겠다 하면은 인스턴스화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만든 객체를 사용하자. 요 두 가지이거든요. 프로그래밍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면 객체 지향에서는 다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오브젝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작성하는데 이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게 되면 헤더가 있고요. 본문이 있고요. 세미콜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헤더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소문자입니다. 클래스라는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 변수 이름이 아닙니다. 자료형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하고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 뭐 책에서는 다른 라이브러리 클래스에서 만든 클래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문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문자는 쓰지 마세요. 대문자로만 쓰세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준다? 그러면은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본문은 우리가 자료형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료형의 이름 이야기했고 클래스라 이렇게 선언을 해줬으니까 그 내용을 좀 채워 넣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름만 자, 클래스 헤더는 이름만 이렇게 딱 만드는 거니까 자료형의 이름만 이렇게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 이름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요 내용이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멤버 함수의 선언을 가지고 있는 블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데이터 함수, 멤버 함수의 정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선언이라고 하면 펑션의 시그니처죠. return time,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반환형이 있고 함수의 이름하고 여기에 인적값 혹은 파라미터가 있고 세미콜론을 끝나는 요 함수의 선언 혹은 인티저 a와 같은 이 데이터 멤버의 선언을 가지고 있는 블럭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클래스 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후 한 다음에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를 써가지고 본문을 줄 수도 있어요. return 10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클래스의 정의 종료 시에 세미콜론이 붙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세미콜론을 붙는데 이 세미콜론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미콜론은 우리가 C++에서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장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코드 스테이트먼트죠. 스테이트먼트를 구분 짓는 기호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딱 만나면 여기까지 우리 그 한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의 정의에 있어서 이 다음과 같이 세미콜론을 만나면 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A라는 자료형을 정의하는 문장. 이게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예제 한번 봐보죠. 클래스 서클입니다. 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헤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private, public으로 되어 있는 게 접근 지시자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access specifie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 멤버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 선언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타입 있고 변수명이 이렇게 있고 세미콜론으로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멤버 함수 메소드 이렇게 정의하는데 return 타입에 함수 이름 아규먼트 있고 이 const라고 또 한정자가 이렇게 있죠. 이 const라는 건 제가 강의 자료에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 const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한정자다. 한정자는 특별히 cons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onstant 상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본문 안에서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긴 한데요. 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항상 그 주어진 기능은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을 강요하고 제어하는 학문이 이제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설계한 클래스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쓰게끔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이 함수 내에서는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혹은 값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정의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위치해야 됩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도 클래스 선언에 대한 문장이니까 그 문장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클래스의 정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멤버를 선언할 때 프리미티브 자료형을 가지고 자료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멤버를 여러 개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이전에 정의한 그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도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구조체도 있잖아요. 이 구조체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죠. 자, 데이터 멤버 선언할 때 이 뭐 할 수 있다 있는데 할 수 없는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없냐면 자기 자신을 멤버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의 형이죠. 이 형이 이 타입입니다. 타입은 가질 수 없는데 타입에 대한 포인터는 멤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 함수 선언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클래스의 행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접근 지시자 혹은 접근 제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제한자라기보다는 접근자가 훨씬 더 지시적이네요. 스페시파이어니까 지시자가 좀 더 맞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되면 네, 접근 권한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이 접근 권한은 우리가 객체 지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캡슐화 혹은 은닉화 데이터가 아니라 뭐 정보 은닉화이죠.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자, 캡슐화하고 은닉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접근 지시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클래스에는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를 사용합니다. 이 접근 제한자,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라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멤버 변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있을 건데, 요게 프라이빗으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요 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 없고 함수를 호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은 밖에서부터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 내부의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있어서 인포메이션 하이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캡슐화해서 뭔가 하나의 캡슐을 이렇게 씌워 버리는 거죠. 자, 외부에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public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public이라는 접근 지시자를 정의해서 멤버 변수나 함수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제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함수와 이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하지 마. 이 함수와 이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컨트롤 해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모든 것을 다 퍼블릭으로 만들거나 사실 모든 것을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부에서부터 숨겨버리면 뭘 해줄 수 있냐면 이 소스 코드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구체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변수의 값을 접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되면 그러면 그리고 어떤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숨겨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코드 자체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코드를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죠. 컴파일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볼 때 라이브러리를 해서 여기서 링킹을 하잖아요. 연결을 짓잖아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딱 돼 있으면은 거기 안에 있는 값을 전부 다 끄집어 볼 수 있으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다 정보를 끄집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 지시자를 써가지고 정보를 공개를 할 때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할 건지 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 지시자가 붙으면 내부의 멤버 함수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내부 나 자신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조금 예습을 한다 생각하면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모 클래스, parent, 그다음에 child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부모 클래스를 이제 child 클래스가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거죠. 이 상속의 개념이 이제 객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상속을 받을 때 이제 보게 되면 퍼블릭은요. 상속받은 애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근을 하든 뭐 상관없이 모두 공개입니다. 모두 공개예요. 그다음에 private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한테만 공개해요. 그래서 parent 클래스에서 이제 private로 정의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tected 이렇게 접근 지시자가 하나 있는데 이 protected는 뭐냐면 상속받은 애는 child 클래스는 접근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한 게 이제 그 protecte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함수의 정의 이렇게 보는데요. 멤버 함수의 정의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했고 멤버 함수도 선언을 했는데요. 그 클래스 안에서 그 클래스의 선언에서 멤버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클래스 바깥에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여주는 문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맨 앞에 클래스의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올 건데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콜론 2개 요게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라고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에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가 딱딱 이렇게 땡땡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클에 get reduce 멤버 함수, 서클에 get area 함수, 서클에 get perimeter 함수, 서클에 set radius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있고요. 요 뒤에 const를 붙으면 요 const가 어디에 붙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 붙냐면 여기에 붙죠. 여기에 붙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뒤에 오는 애들한테 한정을 짓는 거거든요. 한정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뒤에 오는 curly braces에 대해서 이제 const가 붙어서 이 curly braces 안에서는 절대 변화가 없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nst 더블 이렇게 하면 요 const는 요 뒤에 바로 붙는 거잖아요. 이 더블이라는 변수의 컨텐츠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멤버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get 함수, get 이렇게 있는데 get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get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앞에 붙으면 데이터를 반환받아요. 그래서 클래스 혹은 객체의 내부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개를 할 때 공개하는 과정에서 컨텐츠가 바뀌면 안 되겠죠. 객체에 있는 정보를 외부에 전달해 줄 때 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const를 본문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내에서는 값이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되는 거고요. 자, set 함수 이렇게 하는데 이 set 함수는 외부에서 값을 받아가지고요. 내부의 변수에다가 값을 설정하는 거죠. set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const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get이니까. set이니까. 자, 그래서 그 차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서 보면은 getter, setter
이런 게 있고, 이 gett하고 setter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프로그램 패러다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프로퍼티 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C#과 같은 언어에서는 이런 아주 간단한 코드들 있잖아요. 이 변수들의 값을 get하고 그다음에 set하고 하는 것들은 프로퍼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주 유니크한 변수를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뭐 우리는 C샵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오른쪽에서 지금 이렇게 circle이라는 함수에서 public double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다른 이 선언 바깥에서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안에서 정의할 때는 이렇게 circle의 scope resolution operator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바깥에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헤더 파일에다가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cpp 파일에다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앞에서 제가 코드를 팔 수도 있다 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헤더 파일은 선언한 게 있고 이 cpp 파일이 바이너리 파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파일이 딱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파느냐? 요 헤더 파일이랑 요 바이너리 파일을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라인 함수라는 개념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인라인 함수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함수의 본문이 개념적으로 보면 인라인이죠. 인라인 함수라고 하고요. 본문이 짧으면 함수를 실행하는 시간이 코드를 실행하는 시간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getReduce라는 요 함수가 호출되는 지점들 이렇게 있죠. 이 지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냥 reduce 값을 치환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대체하는 효과가 되고, 자, 이 보통 함수를 실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변수 값, 그러니까 스코프이 이렇게 있으니까 스코프에 따라 변수들 메모리 상황이죠. 상황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호출 지점을 마킹하고요. 그 다음에 호출을 하면서 뭘 하나요? 파라미터를 생성하고요. 이거 하면서 스코프를 또 만들죠.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고 반환하면 그러면은 우리 호출 지점으로 다시 반환 가면서 메모리 상황을 복구해 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오버헤드가 있는데 이런 오버헤드보다 함수 코드가 굉장히 짧으면 이 오버헤드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비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인라인으로 다 대체해버리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가져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객체를 인스턴스화하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화는 메인 함수에다가 이제 보통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근데 우리 이게 메인 함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펑션 내에서도 펑션 바디겠죠. 이 펑션 바디 내에서 인스턴스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단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와 클래스 안에서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요게 보게 되면은 뭔가 계층적으로 나오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엔진에 기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어는 또 다른 부품들로 또 구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클래스가 되고요. 뭐 이 클래스 A라고 하고 얘 B라고 해보죠. 그러면 엔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클래스 A, B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은 멤버로 A하고 B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면서 가져오는데 이 전체적인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메인 함수에서 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를 담고 있는 CPP 파일, 혹은 프로그램, 그걸 우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데, 멤버 함수로 정했던 연산은 이제 행위죠. 행위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 radius, get area, get perimeter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구조체도 우리 정의할 수 있는데 C 언어에서의 구조체 struct 타입이죠. 동일합니다. 대신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public 접근 지시자가 public이라서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요소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C++이니까 C에서부터 이제 기능이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truct name이랑 그 다음에 struct class name이랑 사실 이게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성자와 소멸자는 보면은 클래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에서 사용자 정의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사용자 정의형을 만들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내장형 변수, 자료형, 프리미티브 타입하고 동일한 기능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어떻게, 클래스에서 그 변수를 인스턴스화하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면, 그러면 그 인스턴스화하면서 메모리를 할당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메모리를 어떻게 초기화해 줄 거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초기화를 담당하는 함수가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했으면 메모리 회수하고 변수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 소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클래스 정의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데이터 멤버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는 무엇이 있는지 다 명시해 줬으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캡슐화를 한 게 이제 객체죠, 객체. 그래서 각각의 멤버 변수들이 있고 멤버 함수들이 있고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캡슐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메모리상에 할당되면서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리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그 순간에 만드는 과정,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하는 과정, 이것을 담당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가 아주 특수한 함수로서 이제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객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경우에 객체가 차지하는 메모리를 비워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메모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이 소멸자가 호출되는 겁니다. 자, 이 소멸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소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혹은 함수죠. 그런데 이 함수에서 이 메모리 관련 연산을 하면 U와 같이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이 소멸자에서 반드시 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 destructor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termination housekeeping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housekeeping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안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termination에서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일들을 할 때 우리 그 destructor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에서 메모리를 소멸시키면서 동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성자에서 무엇을 하느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요. 동쪽으로 할당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쪽으로 할당을 하면 termination housekeeper로 디스트럭터에서 메모리를 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객체의 생성과 초기화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소멸자에서는 메모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